반갑습니다. 큰날개 이현우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 들리나요? 마이크 누르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마이크 켤 줄을 몰라서 제가 갑자기 목소리가 잠깁니다. 사실은 이번 발표를 부탁을 받고 나서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해야 될지, 혹은 여기에 오늘 와서 보니까 더더욱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CBM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괜히 어둡지 않게 제가 아는 거를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철도 쪽으로 주로 많이 했지 무기나 이런 다른 쪽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굉장히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쪽 분야에서 저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할 때 깊이 있는 내용은 발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사례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하기 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발표하는 40분 동안의 모든 내용들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만 조금 미리 염두에 좀 두시고요. 제가 철도나 혹은 전공이 통계학을 하다 보니까 통계 분석, 모델링이라는 부분을 앞에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센터장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센터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하고 실정이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혹은 다 아시고 계시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강조를 조금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98년도에 통계학 이학 박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원했던 학위를 받고 나서 선생님이 되겠다라는 꿈이 IMF 때문에 가감이 무너졌고요. 그래서 학력을 보시면 찾다가 통계청 사무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관 들어가서 1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감히 공무원을 때려치우고 나왔습니다. 4년 동안 하다가요, 잘 됐는데 4년 만에 회사를 말아먹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신뢰성 분야의 철도 쪽 신뢰성 분야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관을 하면서, 잠깐만요, 옮기는 게 오는 거죠? 안 되는데. 사무관을 하면서 데이터 마이닝 사업을 하면서 초창기에는 아마 굉장히 조금, 그게 2000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만 2004년도에 회사를 접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함을 이렇게 두면 아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듣고 난 뒤부터는 돈 되시겠네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까지 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 웃으시네요. 제가 그래서 CBM이라는 용어를 발표를 조금 해달라고 그래서 CBM 과연 어떻게 시작을 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컨디션이라는 용어를 네이버에서 물어봤습니다. 상태라고 나와 있죠. 이 상태라는 용어 자체가 또 하나 다른 용어들이 더 있습니다. 제가 통계학 강의를 하게 되면 통계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이름은 스태티스틱 용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태티스틱스라는 얘기는 state라는 용어에서 어원이 state입니다. 이 state라는 어원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집단, USA 할 때 state죠. 그 다음에 상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다는 용어로 있어서 제가 통계학 강의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는, 통계는 국가의 상태를 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디 가서 한번 써먹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요, 어떤 집단, 어떤 사회의 상태를 말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로 통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컨디션이라는 용어와 스테이트라는 용어의 공통점을 다시 네이버에 한번 살펴봤더니요. 사례들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요. 재밌습니다. 스테이트,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요. 비가 많이 와서 지금 현재 침수가 됐거나 이런 상태를 우리는 스테이트라는 용어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컨디션이라는 얘기는 그런 주위의 환경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테이트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CBM이라는 용어를 발표를 하면서 컨디션이기 때문에 저 어떤 스테이트가 아니라 컨디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고장을 예지하기 위한 그런 상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좀 고민을 하면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통계적 분석이 굉장히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계적 분석, 모델링이라는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처음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컨설팅을 시작을 해서 그게 2000년이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 과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늦게 시작하지. 왜 이렇게 일찍 시작을 해서 망했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빅데이터 얘기인데요. CBM을 하더라도 결국은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필요할 거고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라는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사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예제는 무슨 얘기냐면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갖고 왔습니다. 물론 CBM은 아닙니다. 이 예제는 무슨 얘기냐면 사스 옛날에 기억을 하시나요? 요즘 코로나처럼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독감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떤 지역에 이 병이 활성화될 건지를 예측을 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성공한 예제일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갖고 왔느냐면요. 제가 2000년도에 데이터 마이닝 분석을 할 때 그때 시작했던 하나의 용어가 뭐냐면 CRM이라는 용어를 했습니다. 고객 관계 관리라서 커스터머 리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거기에 하나의 파생이 돼서 뭐를 했냐면 HRM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병원에서요. 병원의 수많은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모아서 이거를 분석을 해서 이 환자가 나중에 어떤 병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라는 것을 미리 알아서 서비스를 하자라고 시작을 해서 솔루션도 만들고 굉장히 크게 했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으면 제가 이렇게 묻지 않겠죠.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의사들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데이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아마 2000년 하더라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병원에 가면 오만 중환자실에 가면 환자들한테 막 모든 거를 이렇게 해놓고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내죠. 그 데이터를 누가 분석을 합니까? 기계가요? 의사들이 하죠. 그죠? 경험 많은 의사들이 하는데 이 의사들이 이런 데이터로 갈 때는 이게 무슨 병이고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거고 하는 거를 잘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밥벌이 뺏길까 봐. 실제로 2000년도에요. 많은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만 HRM을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의사들이 데이터를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발달이 해서 지금 헬스케어 얘기하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지금 오히려 의사들이 써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 얘기는 원래 유튜브로 영상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사정상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머리에 뭔가 쓰고 있죠. 그죠? 저기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면 치매를 예방하는 진단, 한 10분이면 충분히 치매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기 10분 동안이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모아질 겁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컨디션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이 사람이 치매 정도가 어느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 의사들이 판단하겠죠. 의사들이 판단을 할 때 무슨 근거로 판단을 했을까요?
이제까지 그 의사들은 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봐왔고요. 그렇게 칩에 걸린 사람들의 상태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경험상 다시 말하면 그 의사의 나름대로의 모델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패턴을 찾았던 거죠. 그거를 만들었던 게 결국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모델링을 해서 예측을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CBM이 결국은 큰 게 아니라 과연 이런 것들이 결국은 CBM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공한 CBM이라는 것을 한번 사례를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뭔지? 앞에 계시는 외국인 두 분은 모르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시죠? 드라마 많이 보셨으니까.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뭐를 했느냐면 저기 한의사가 진맥을 하죠. 그죠? 진맥을 해서 이 사람의,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판단해서 이 사람의 병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죠? 씨름에서, 그죠? 제가 이 드라마를 볼 때마다 혹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생각이 났던 게, 그 당시의 의사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생각. 왜? 씨를 통해서 저 앞에 있는 사람의 컨디션을 어떻게 파악을 했을까요? 그죠? 결국은 저는 이게 CBM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앞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앞에서 이런 식으로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헬스케어나 혹은 HRM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요즘 사진을 찾다가 보니까 없어서 제가 그냥 기차 사진만 들고 왔습니다. 시골에 가면 여러분 혹시 연세 좀 드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기차가 시골역에 도착을 하면 일부 사람들이 하는 경우에 뭐가 있냐면 망치를 들고 이렇게 차를 두드려 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이 열차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죠. 또 하나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거는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여러분 카센터에 차를 갖고 가면 조금 경력이 있는 정비사는 뭘 합니까? 소리를 듣죠.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차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차의 상태를 판단을 하고 어떤 메인터넌스를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 자료는요, 네이버에 치면 자동차에 관련된 네이버에서 이런 걸 치면 바로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소리가 날 때는 어떤 고장이 났습니다. 라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옛날에 허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했던 거는 뭐냐면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하나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이 잘 치료도 했겠지만요.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이 오랜 경력을 가지고 훌륭한 DB를 만들었습니다. 그 DB를 바탕으로 해서 훌륭한 모델링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사람의 영향을 굉장히 받아서 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는 CBM의 성공 사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쩌면 제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CBM을 갖고 가기에는 아이디어는 여기서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있습니다. 철도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다른 데 가서 주로 발표하는 얘기고요. 지금부터 제가 전공을 신뢰성을 했기 때문에 철도에서 신뢰성을 했던 얘기들을 조금 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년 전에 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더니 철도 그렇게 위험해서 KTX를 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저는 KTX 타고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항공조사
항공철도조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항공철도조사위원회라는 것은 뭐냐면 국토부 산하 기관인데요. 항공기나 철도의 주요 사고가 터지면 발생이 되면 왜 사고가 발생되어졌는지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기관인데요. 여기 그 왼쪽에 있는 이 테이블에 나오는 건수는 철도 사고들 중에 조금 대형 사고, 큰 사고, 우리 철도에서 큰 사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탈선 충돌 화재, 그 다음에 대형 인명사고가 난 경우를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걸 보면 보고서가 1년에 거의 10건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찾아보면요. 여기 이 보고서 내용까지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에 우리는 10건 정도의 큰 사고가 철도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철도에 대한 사고를 교통안전공단이라는 기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게 관리를 하게 된 근거는 뭐냐면 철도안전법에 보면 철도 사고의 조사 및 보고에 관련된 지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사고가 발생이 되어지면 운영기관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양식이 되어 있고요.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매년 발생되어지는 사고를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약 800건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작년에 몇 건이 일어나냐면 75건이 일어났습니다. 약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운영기관, 우리나라의 운영기관이 몇 개 정도 있냐면 22개가 있습니다. 22개 운영기관에서 발생되어지는 사고 건수를 국토부 장관에게 일일이 다 발표를 했겠습니까? 저 데이터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저 데이터가 교통안전공단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요. 보면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고 통계 분석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언제 만들었냐면 약 한 200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사고 통계 분석하는 기능들을 제가 설계를 했고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데이터까지 제가 매년 철도 사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한 90몇 프로가 철도공사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데이터인데 철도공사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맞나요? 라고 했더니 약 한 10분의 1만 오픈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2010년 이전에 발생되어졌던 저 건수들 중에 약 50%는 뭐냐면 자살사고입니다. 자살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자살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2010년 이후에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스크린도어를 설치했기 때문에 자살할래야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든 거고요. 건수는 이렇게 10분의 1에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연운행 발생 건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차가 서서 혹은 문제가 있어서 지연운행이 발생되어지면 이것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될 건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밑에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지연운행의 발생 건수 중에요. 여기 기타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합치면 약 80%가 뭐냐면 차량 고장에 의한 지연운행입니다. 5분 내지 10분을 우리는 지연운행, 다시 말하면 도착지에 도착할 시간에 5분 내지 10분 이상이 지연이 되면 지연운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보고서를 별도로 쓰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약 300건, 1년에 거의 300건, 최근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약 300건 정도 발생되어지는데 이 300건이 변화가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 80%가 고장에 의한 지연운행이고요. 만약에 이 고장이라는 부분들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철도 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에 가장 큰 사고는 뭐냐면 왕십리 2호선 왕십리 사고일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발생되고 지고 난 뒤에 얼마 뒤에 큰 사고가 일어났죠. 무슨 사고요? 세월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묻혔습니다. 290여 명이 사망은 아니고요. 경상자, 중상자가 290여 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사고인데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고장에서 사고로 이어졌던 건수고요. 여기 나오는 300건 정도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사고로 이어졌다면 아마 큰 변화가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철도안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철도안전관리 체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2개 모든 운영기관은 철도안전관리 체계 기술 기준, 철도안전관리 체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발생되어지는 운영기관은 관리 체계 프로그램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운행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 체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체계 안에는 다시 말하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운영기관의 관리 체계 프로그램은 4개로 지정돼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 안에 들어가 보면 좋은 얘기 다 했습니다. 램수도 해야 되고요. 신뢰성 분석도 해야 되고요. 더 심한 얘기는 신규로 신규 장치나 혹은 차량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램수 분석을 도입을 해서 RCM을 수행하도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관에서 다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빨간색으로 했는 것처럼 중요한 얘기는 신뢰성 분석의 중요한 얘기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RCM 측면을 한번 봤습니다. 모든 운영기관의 RCM에요.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이 관리 체계에 대한 책자가 약 300페이지 정도 되어 있는데요. RCM요, 딱 반 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RCM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이나 운영기관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고요. 기껏 해봐야 방법 및 절차를 수립해서 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CBM은요. 관리 체계라는 게 결국은 철도 안전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규정이나 그런 내용들을 다 집어넣었는데 CBM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CBM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면 우리나라 철도의 CBM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제가 최근에 철도공사의 하나의 차량에 특수 설명서를 받은 게 있어서 거기에 내용을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신규로 철도 차량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RFP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CBM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CBM을 해서 나중에 고장을 예지할 수 있는 체계까지 구축하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우리 운영기관 중에 철도공사랑 서울교통공사에 이 CBM을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요 CBM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특수 설명서에 대한 얘기고요. 요거는 서울교통공사의 시스템들이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서울교통공사는 몇 년 전에 2개 기관을 합쳤습니다. 서울메트로라는 것하고 도시철도공사라는 두 기관을 합쳐서 지금 서울교통공사라는 곳 지금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에는 각각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기관이 합쳐지면서 이 시스템을 지금 합치는 작업을 했고요. 그 합치는 작업을 하면서 이 CBM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철도 쪽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장치가 어떤 게 있냐면 TCMS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량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거를 관제센터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TCMS가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뭐냐면 TCMS에 모여주는 실시간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고장을 예지하고 사고를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요거는 어떤 분의 논문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캡처를 해갖고 왔습니다. 똑같은 얘기고요. 이것을 만들고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철도공사에서 새로운 장치를 도입을 하거나 차량을 도입을 할 때 CBM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철도공사의 운영 시스템이 코비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철도공사의 이 코비스 시스템의 RCM 쪽에서는요,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고속철도를 시작한 지 이제 20년이 다 돼갑니다. 떼제배를 처음 도입을 해서 도입할 때 KTX RCM 시스템을 도입을 했었고요. 이 KTX RCM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2017년도에 코비스를 고도화를 해서 RCM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약 한 200억 정도, 120몇 억을 들여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코비스 시스템은 잘 돌아갑니다. 코비스 시스템 안에 있는 RCM은요, 제대로 돌아갈까요? 반응이 없네요. 안 돌아갑니다. 왜 안 돌아가는지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왜 안 돌아가느냐면요, 제가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의 신뢰성 측면에서 데이터들 다 뒤져봤습니다. 엉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철도공사, 한국 코레일 같은 경우에 철도를 시작한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120년이 가까이 되고요. 아까 그 떼제배가 처음 도입돼서 20년이 됐다는 얘기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나라 철도 차량은요, 거의 대부분 25년을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합니다. 교체할 시점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철도공사에서 발주 나가는 금액이 약 3조 정도 발주가 나갈 계획입니다. 차량을 다 바꿀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CM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뭐가 안 되어 있느냐면 일단 왜 고장이 발생되어져 있는지, 어떤 고장이 발생되어져 있는지 과거 데이터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코비스 시스템에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코비스 시스템에 내가 수명을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를 받으려고 했더니 제대로 받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소가 여러 군데 있고요. 옛날부터 사업소별로 데이터를 관리를 했고 사업소별로 관리를 했는데 사업소별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데이터의 템플릿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걸 시스템에 넣으려니 도저히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돼 있고요. 철도공사는 100년이 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영원히 복구할 수 있을까, 정리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부터 그런 개념을 갖고 이렇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항철도인데요. 공항철도가 2007년부터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전산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2016년대에 공항철도에 제가 가서 아마 신뢰성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잘 정리가 안 됐을 겁니다 라고 했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처음 시작부터 우리는 했기 때문에 100% 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요, 운행 거리가 없습니다. 운행 거리가 없다는 얘기는 수명 예측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전에 변압기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고 10만 개 데이터를 모았는데 한번 변압기가요, 한 수명이 25년 정도 되는데 한전도 변압기 데이터들을 전산화한 지 2004년인가 5년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만 개 중에 고장 데이터, 다시 말하면 고장 데이터 수명을 계산할 수 있는, 설치일부터 현재일까지 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약 1000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달 때는요, 언제 달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록을 다 했어요. 컴퓨터로 기록을 한 게 아니라 보고서에 일지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5년이 되니까 폐기 연한이 지나서 폐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변압기가 달려있는데 이게 언제 달았다라는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철도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국방 쪽에서는 어떤가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 서울교통공사입니다. 서울교통공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나마 다른 기관보다는 이 데이터를 정비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는 CBM을 하더라도 철도공사하고 서울교통공사 근본적인 차이는요,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기 때문에 차량이 한 종류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코레일은요, 차량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부터 시작을 해서요, 고속철도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화물을 옮기는 그런 차까지요. 종류도 다양하고 역사도 길기 때문에 아마 과거 데이터를 100% 정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철도에서 CBM을 했던 사례들을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현재
철도 쪽에 옛날에 건기평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현재 국토교통과 기술진흥원에서 많은 이런 CBM 관련된 상태 진단에 관련된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는 그런 케이스 몇 가지만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현재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올 연말까지 하고 있는 그런 그 과제입니다. 여기에 참가되어 있는 기관들은요,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로템, 서울 과학기술대학, 그 다음에 철도대학까지, 옛날 철도대학입니다. 교통대학으로 이름 바뀌었죠. 그래서 정부 출연금만 100억, 그 다음에 민간 부담금 100억 해서 200억짜리 연구과제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TCA 여기도 마찬가지. 아이고, 앞에 페이지 한번. 예. 중간에 보면 열차 종합 제어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TCMS라고 있는데요. 차량 전체에다가 센서를 달아서 이 센서에서 데이터를 TCMS로 실시간으로 보내주고, 이 차량은 TCMS에 있는 데이터들을 관제서로 올려서 실시간 분석을 해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이거는 뭐냐면 이 프로젝트의 원래 목적은 뭐냐면 실시간으로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분석을 해서 예지하는 것이 아니라 메인터넌스를 하기 위해서 차량 기지에 차가 도착되어지면 그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하고 차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빠른 메인터넌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그 예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뭐가 문제점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과제에 제가 참여를 하려고 그러다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연간 그 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으로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첫 번째 평가위원 할 때 제가 질문을 드린 게 뭐냐면, 무슨 고장을 예측을 하려고 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너무 커서요. 모든 고장들을 예측을 다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과연 그게 성공을 할까 나는 걱정스럽습니다. 올 연말까지 봐야 알겠는데요. 요거는요, 제가 그 2006년도에 제안을 했던, 기획과제로 제안을 했던 그런 내용인데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철도기술연구원이라는 그 기관에 밀려서 떨어졌는데, 뭐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센서 달고요. 제가 다른 기관하고 조금 차이가 났던 거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요거요.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화재가 날 것 같으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화재 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장을 하고 일어나는 것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고장 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고 주요 장치, 주요 부품의 주요 고장에 대해서 몇 개를 집어서 그걸 한번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이것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철도기술연구원에서요, 그래서 240억을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이 그 시스템을 외국에 판매를 하려고 지금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각 그 위치에 센서를 달고요, 차량에도 센서를 달아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고장을 예측을 하겠다. 240억을 들여서 한 4년, 5년 했습니다. 5년을 해서 끝냈고요. 지금 이게 끝낸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지금 여러 그 과제를 통해서 센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스템은 센서에 들어오는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모델링을 해서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센서가 없습니다. 별로 안 웃으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것 평가위원으로 갔습니다. 실시간인데요,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질문했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지나가면서 그 관측되어지는 검측 장치가 있어요.
그 건축 장치에 대한 데이터들을 실시간 데이터로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 빅데이터라고 했는데 왜 빅데이터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까지 모았던 고장 데이터 전체를 빅데이터로 정의를 했습니다. 아니죠, 그죠? 예. 여러분 그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했는 것을 종합해서 그러면 CBM을 철도에서 이제까지 했는데 왜 제대로 안 될까?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앞에서 센터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문제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RCM을 하든 CBM 플러스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난 뒷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모아서 솔루션을 통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 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나 시스템들은 너무나 지금 잘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는 20년 전에도 그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장 데이터가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리 자체도 지금 체계적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철도에 대해서만요. 철도의 일부 기관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센서를 통해서 수집되는 실시간 데이터 관리 및 처리라는 부분이 아까 발주가 나올 때 RFP에 CBM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거를 모아서 그 다음에 이거를 코비스나 이런 시스템 올려가야 되는데 거기에 CBM 데이터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철도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과제에 이렇게 하는데 고장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고장 데이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 데이터는 굉장히 많아요. 정상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데 고장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센서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되어지고 이 데이터가 이상적인 고장이 발생되어지는 데이터라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분석을 했더니 정상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정상에서 벗어나면 이런 고장이라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철도 CBM 과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의료 헬스케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면 비싼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죠. CT도 찍고 MRI도 찍고 다 합니다. 그 기록을 보고 나서 어떤 의사가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신 몸이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어디가 안 좋은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 철도의 CBM은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잘하신 분은 잘하겠지만 정상은 아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 있는지는 정확하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더니요. 처음 시작을 할 때 무슨 고장을 예측을 할 건지부터 시작을 안 했습니다. 어떤 장치를 타겟으로 어떤 고장을 분석할 것인가를 타겟으로 정리를 해서 만약에 거기서부터 얘네들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의 데이터가 어떻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뭐가 안 되느냐면 아까 봐준 것처럼 운영기관에 고장 데이터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과제를 하는 기관에서는요. 이 고장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장이 왜 일어나는지 분석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면 램스 분석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램스 분석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치에 어떤 고장이 많이 나고 그 고장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평가가 없이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예측이 제대로 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어딘가 안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뭐가 안 좋고 얼마나 심각한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제를 좀 찾았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서 제가 뒤진 거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하고 생각이 달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제, 어차피 자동차 뭐 잘 아시죠, 그죠? 저는 이 발표 자료를 놓고 다른 얘기를 드릴게요. 이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모르게 조금 좋은 자동차는 안에 센서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물론 자동차주의 동의를 얻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동차 회사에서 먼저 경고를 줍니다. 지금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거를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당신의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정비소에 예약을 해놓을 테니까 가서 점검을 받으십시오. 빅데이터의 하나의 성공 사례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CBM의 사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구글에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요, 한전에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캡코 4.0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해서 뒤에 한번 보시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여기 한 4-5개 파트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것만 나오더라도 1,100억 정도 들여서 전력연구원하고 이렇게 실시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왼쪽 박스 채널을 보면 실시간으로 진단하겠다 그런 용어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요거를 할 때 제가 한전의 인천본부 아까 변압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제가 변압기 전력연구원과 같이 변압기 수명 데이터를 예측을 한번 해봤고요. 불과 한 5년 전에 다시 해봤습니다. 인천본부기 때문에 바닷가라서 바다 염도에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발생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는데 마찬가지로 그때만 하더라도 아까 변압기의 수명 데이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 결과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캡코 4.0의 큰 돈, 1,100억을 넘는 돈을 들여서 성공했을까? 이 여기서 마찬가지 과거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해서 제대로 분석을 못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저는 들었습니다. 항공기 잘 아시죠? 항공기는 제가 알고 있기는요, 항공 기종마다 다릅니다만 1,500개 센서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고장을 예측하고자 하는 그런 과제들을 하고 지금 진행도 하고 있고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한항공의 그 메인터넌스 시스템, 신뢰성 분석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제가 판단했던 얘기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혹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약 30-40년 전부터 신뢰성 분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이 돼 있고 이거를 시스템에 잘 관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세계 항공협회 전체에서 신뢰성 관련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CBM까지는 아니더라도요. RCM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찾을 수 있는 사례들을 모아서 좀 찾았고요. 짧게 헬스케어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플랜트까지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모을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제가 그 처음에 제목 자체를 효율적인 RCM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CBM을 제대로 하려면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CBM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요 센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분석을 해서 모델링을 하든 어떻게 하든 분석을 해서 이거를 나중에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이렇게 찾자라고 하는 게 아마 기본적인 큰 줄기일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철도가 서면 망치로 두드리거나 정비사가 자동차가 들어오면 소리를 듣고 어떤 고장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정확한 CBM 시스템은 여러분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센서요 육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오죠. 우리 머릿속에 거대한 DB가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의 모든 기억들이 이 머릿속에 DB와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머릿속에 모델링을 해서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라고 하는 모델링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CBM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거를 시스템화 시키면 되겠다. 그게 너무 어려워서 문제지 그 아이디어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빅데이터를 얘기를 하면 알파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알파고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수십만 키보드를 시스템에 넣어서 이거를 나름대로 전부 다 패턴 분석을 했고요. 모델링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기계학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더욱이나 발전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육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실시간 데이터를 머릿속에 넣고 이걸 차곡차곡 DB화시켜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우리는 메인터넌스를 하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1위 시스템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CBM 시스템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몸으로 직접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육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과거 이력을 통해서 모델링이 되어지지 않다면 과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CBM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발표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